저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남을 고용해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업들이 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주는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기업들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기업들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기업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많은 원자재를 생산하고 임금이 오르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서 임금을 아낄 수가 있죠.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인공지능 자동화 개발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오일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르면 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는 주주 수익 극대화를 해서 오일을 더 많이 생산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요. 이제 임금이 지금 많이 올랐지만 단기간에 임금이 오르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가. 그래서 일시적이면은 이제 그만둬도 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이다 하면은 이제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임금을 아끼려고 하겠죠. 오히려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자동화를 그러니까 강화시켜서 주주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기업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50년도 이제 전망을 보시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2050년만 돼도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만 돼도 단순 노무 일자리 90%, 장치, 기계 조작 79%, 기능인 및 관리자 74%가 자동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와. 예, 90년대에는 이제 돈을 벌면 이제 자본가랑 노동자랑 이제 반반씩 나눴다면 2000년대에 비해서는 이제 8대2로 나누고 그렇구나. 2050년 되면 사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모두 자동화가 되는 거죠. 2050년이 되면은 진짜 완전히 노동자 임금이 없어지네요. 네,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2000년도부터 실질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이제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류를 제외한 건데요.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차트에서 보시면은 2%에서 1% 정도 오르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해고가 되면서 이제 정규직 일자리만 남으면서 정규직 일자리 임금이 높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질 임금이 뭐냐면은 이제 임금에서 명목 임금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100원에 사 먹었고 저희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햄버거가 2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월급도 200원이 됐어요. 그럼 둘 다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 게 되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2000년도부터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요. 그런데 기업들은 또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비용이 오르니까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의 최저임금이 빨리 올랐지만 실질 임금은 앞에서 본 것처럼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임금이 안 오른다는 거죠. 네. 네, 지금은 이제 페데럴 연방에서 나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15불 이 정도 가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9,000원 정도 이제 오른 거죠. 그래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라도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해요. 네. 돈을 풀으니까 물가는 오르고 근로자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죠. 최저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니까. 네. 최저임금은 오르고
실제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주식은 이제 거의 100% 이번에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일자리 없어지죠. 근데 정부는 돈을 풀어서 물가를 올려요. 그럼 점점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S&P 500은 이제 2250에서 4500으로 100% 상승을 했죠. 코로나 때. 저희 코스피 200도 1500에서 이제 3000으로 100% 상승을 했어요. 기업의 이익은,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그쵸. 근로자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임금도 안 올라, 물가만 급등해.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네, 그쵸. 이것도 다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부도 근로자들을 부자가 될 수 있게 401 퇴직연금을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본따서 저희 나라도 이제 퇴직연금을 만들었죠. 그래서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만든 건데요. 그 결과 2021년 피델리티 운용사 한 개사에서만 이제 75만 명의 근로자들이 100만 입장자가 됐어요. 네. 이걸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도 이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나 꾸준히 되면은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궁금합니다. 2021년도에 이제 퇴직연금 계좌로 41만 명, 그리고 IR 계좌가 우리나라 IRP 계좌예요. 이게 34만 명 해서 이제 75만 명이 이 피델리티 운용사 한 개사에서 나오는 거죠.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네. 밀리언웨어. 네.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예요. 전체가 아니고. 피델리티 운용사 하나에서만. 네. 전체 운용사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엇에 투자해야 되나, 이제 워렌 버핏님께서도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이제 보평 타당한 것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알바 접시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당보다 치료비가 더 나왔어요. 이제 호텔은 적은 비용으로 저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침대에 누웠을 때 차라리 내가 호텔 주인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 거 느껴보시면 이제 택배 상하차 하시면은 알게 되는 거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적은 임금인지 알 거예요. 그 택배 상하차에도 끝나면은 또 병원에 가야 되겠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차라리 여러분들이 택배사 주인이 되는 게 이제 수익이 더 큰 거죠.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저를 고용해서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는구나. 바로 기업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기업이 주인이 되는 게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보평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적은 비용을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는 기업의 시스템에 이제 투자하기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시스템이 엄청 막강해요. 기업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그것마저도 비싸니까 인공지능 AI를 만들어서 더 비용을 감축하고 주주 수익 극대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극대화를 해서 일하는 거죠. 이런 기업의 시스템 말고는 저는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이. 스스로 일하는 강력한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일단 제가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싶고 판매하고 싶은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본이 필요하면 이제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럼 결국 증권회사에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들어와서 투자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100만 대, 10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이나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증권시장.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시스템에 이제 증권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증권회사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자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해요. 서로 생산하고 가격을 하락시켜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치킨 게임 해서 뭐 하냐. 우리 서로 합치면은 모든 비용이 절약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주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이제 M&A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3개 정도 남는데 과거의 치킨 게임 경험상 수익이 줄어든다는, 경쟁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경쟁을 하지 않게 돼요. 네.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업체가 들어오면은 사실 이제 공정위를 찾아가서 해외 업체들이 도저히 못 이기겠다, 우리 합병하게 해달라 하면은 공정위에서도 이제 합병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재를 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다른 업체, 뭐 미국이나 일본 업체가 와서 점령을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수밖에 없는 국내 산업이 어차피 무너지는 거니까. 국내 산업이 어차피 무너지니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이랑 경쟁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권익도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아차 인수한 현대차 점유율이 80%, 아시아나항공 인수한 대한항공이 65%, 두산 인프라코안 인수한 현대중공업이 75%, 그리고 이제 HMM은 독점 원양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도 이렇게 M&A를 장려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부를 10조 원에 인수하면서 SK도 이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공정위는 이제 경쟁을 원하지만 이들은 이제 경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치킨 게임에서 치킨 게임을 하면 주주 수익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으니까 경쟁을 안 하고 이제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위 업체가 이제 1위 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면 이제 2위 업체가 한 90% 정도 결정하고 3위 업체가 이제 80% 정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면은 이제 한우랑 똑같아요. 한우가 이제 100%를 결정하면은 이제 호주산이 뭐 90%, 미국산이 80%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싼 게 그냥 싼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극대화와 경쟁을 첨예하게 하기 싫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는 만약 미국 고기가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물류비 다 합쳐도 20,000원에 팔아도 남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팔죠. 네. 한우가 10만 원이니까 미국 고기는 이제 7만 원을 팔아도 되니까 이제 7만, 주주 수익 극대화를 7만 원을 파는 거예요.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시게 교수님의 주식의 장기 투자의 책에 보면은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이 나와요. 이제 주식은 8.1, 장기 구체는 5.1, 단기 구체는 4.2, 금은 2.2, 미국 달러는 1.4.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의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8.1%로요. 1802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겨우 해지하는 수준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무엇이 위험한 자산인가 출처에 한국 거래소에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982년 말에 100만 원 투자했을 경우 원리금 추이를 보면 이제 매년 이제 재투자가 중요한 거죠. 복리로 투자하는 게. 주식이 2,893만 원, 채권이 1,700만 원, 예금이 870, 부동산이 520만 원, 금이 519, 원유가 390. 주식이 이제 압도적인 거죠. 매년 재투자를 가정한다는 거는 배당을 말하는 건가요? 배당이랑 다 복리 수익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 이제 주식은 중요한 게 이제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을 매년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복리로.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임대 수익이 이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좀 다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실질 수익률은. 워낙 크니까. 네, 워낙 크니까 뭐 100만 원으로 5억짜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 차이는 배당과 이자를 재투자하는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원유, 금 이렇게 나와요. 길게 보면 주식이 짱이네요. 이게 배당을 재투자하는 효과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1997년 이때 IMF나 뭐 닷컴 버블 시기 때문에 좀 많이 채권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하긴 했네요. 변동성이 크죠. 그래도 부동산보단 높네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 차트는 이제 부동산도 이제 재투자 하는 과정인데 이자와 배당이 나오진 않은 거죠. 주식, 채권, 예금에서 이자와 배당이 나오는 거고 원유, 금은 안 나오니까 이제 수익률이 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금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금은 이제 10년 박스권을 겨우 도달한 수준인 거예요. 만약에 2011년에 내가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었다 하면 2020년에 겨우 이제 원금 회복한 수준인 거죠. 그렇구나. 왜 이러냐면 이제 금은 사실 일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워렌 버핏도 일하는 자산에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산은 매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할 건가 광산에 투자할 건가 결정을 하는데 워렌 버핏님은 항상 광산이나 오일 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금이 오르던 내리던 수수료가 나오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옥시덴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워렌 버핏님께서 이제 오일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오를 걸 예측했다면 오일에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가 더 커요. 크루드 오일 이런 곳에. 근데 업체에다 투자하는, 생산 업체에다 투자한 거죠. 오일도 보시면은 오일을 내 자산에 편입했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의 뭐 20년간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탈출을 안 하니까 이제 변동성이 낮아지기는 해요, 오일을. 근데 그만큼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금값 많이 올랐다. 이런 거를 신문 기사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더 장기 차트로 보니까 겨우 10년 만에 고점 회복한 거네요. 네, 그렇죠. 오일도 많이 올랐다 하는데 이거 몇 년 만에 회복한 거죠. 거의 14년 만에, 2008년 만에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다른 자산을 편입을 해요. 그러면 부장님 궁금한 게 그러면 오일 대신에 뭐 금이나 오일 대신에 아까 기업에 투자하는 워런 버핏식으로 하면 옥시덴탈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그 이점이 뭐예요? 걔네들도 어차피 정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 정유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일에 투자했어요. 그럼 오일은 오를 때만 먹을 수 있잖아요, 수익이. 근데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은 항상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저희가 코인에 투자 안 하고 코인 베이스에 투자하면 코인 베이스는 코인이 오르던 내리던 수수료를 먹잖아요. 이제 금이나 오일도 똑같이 금이나 오일이 오르던 내리던 거기에 정제 마진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일이나 이런 원자재보다는 기업으로. 네, 일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일, 금, 원자재, 국채, 이런 거를 편입을 해서 변동성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채권, 오일, 금. 근데 미래에 그렇게 움직일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은 항상 주주 수익 극대화 일을 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S&P 500 변동성 지수 차트예요. 이게 이제 1년을 1926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이제 쪼갠 거예요. 1년 단위로 쪼개면은 연평균 수익이 54, 손실이 마이너스 43. 1년 차로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2년 차로 쪼개면 41% 마이너스 39.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5년 차로 지나면 28% 마이너스 9%. 10년 차면 21% 마이너스 4%. 15년 차 되면은 한 번도 손해난 적이 없어요. 19%, 1%. 그리고 30년 되면은 수익률이 9%에서 16%.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 1년 단위로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최고가 54%. 최고해가 54%고. 최저해가 마이너스. 그렇구나. 30년으로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최고가 16%, 최저가 9%. 그러니까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기로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장기로 투자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기로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투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장기로 가도 변동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굳이 뭐 오일이나 금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15년 이상만 투자하면 그냥 오일이나 금 원자재를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깎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레미 시겔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네, 그렇죠. 아, 책 제목이 그거군요. 네. 근데 이제 국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국채는 이제 이자가 나오고 이제 매년 정해져 있으니까 국채는 올라요. 근데 이제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6, 국채 4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금이 많아가지고 원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만큼 자금이 없잖아요. 근데 주식 6, 채권 4에 투자했어요. 근데 우리가 80세까지 살 줄 알았는데 100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자금을 모두 다 쓰겠죠. 그래서 쟤는 이제 개인들은 이제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이제 S&P 500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채권 사지 말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 투자하냐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도 232년으로 역사는 짧지만 미국처럼 인간의 잠재성을 북돋아주는 인큐베이터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탄생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죠. 이제 전 세계에 인재들이 모이고 혁신 기업이 탄생하며 전 세계 돈의 절반이 있는 월스트리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탄생하는 이제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국가가 미국. 네, 그쵸.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100만 대 생산해요. 작년에 50만 대밖에 생산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1억 대 생산하는 자동차들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거죠.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벗어나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 기업이 탄생하는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본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들이 일본에서 탄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일본이 아직도 경제가 침체됐나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니까 니네들은 다 저평가야. 이거 아니죠. 네. 전 세계 돈들이 몰려가겠죠. 그런 혁신 기업들에. 근데 이러한 혁신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 인재들이 만들어요. 글로벌 인재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혁신 기업이 탄생하는 거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나 만델라, 이거 인도 사람이죠.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이제 유대계 미국인이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출신이죠. 이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이제 혁신 기업을 만들어야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 하면 이제 워런 버핏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죠. 이제 혜자는 성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의 못을 둘로 만든 곳인데요.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에요.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로 원가 경쟁력과 네트워크 효과로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상품의 가격을 이제 정하고 수익을 이제 극대화를 하죠. 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과점 업체들은 이제 치킨 게임 경험으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과점 업체들을 다 모으면 독점 기업의 수익이 돼요. 경쟁을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과점 업체들을 제가 하나씩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P 500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애플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아마존 사고 뭐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여기까지 사다가 뭐 비자 사고 마스타, 뭐 올티지니 뭐 이렇게 사다 보니까 결국 S&P 5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P 500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모인 S&P 500 수익률 보면은 이제 1928년부터 2021년도 지수를 보면은 1928년도 지수가 17이었어요. 근데 2021년 8월 4,500이 된 거죠. 이게 94년간의 차트예요. 그리고 1976년에 출시한 S&P 500 펀드 지수를 복제한 세계 최초 인덱스 펀드 뱅가드 500이 VFINX의 누적 수익률이 10,000%가 돌파했어요. 이거는 실제 뱅가드 펀드가 100배가 난 거예요. 1976년 이후로요? 네, 출시한 게. 와, 이것만 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네요. 네, 근데 1976년에는 S&P 500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수를 투자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네요. 거의 네. 비슷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 지수를 투자하고 나서 이제 S&P 500이 나오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서 S&P 500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00% 돌파했다는 건 실제 펀드가 100배가 났다는 소리예요. 100배. 네. 야, 텐베거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는 평생 투자해서 100배씩 벌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02년부터 2012년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8.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점점 11.5%, 13%, 16%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늘어나네요. 네. 이게 왜 늘어나냐면 결국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M&A를 안 하고 천천히 상장했다가 자기네들끼리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점점 이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독과점, 전 세계 독과점 기업이 탄생하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 500 수익률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미국이 그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 시스템이 더 강해지는 거네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제 나라마다 경쟁했는데 이제 나라마다 하나씩 생기고 이제 전 세계 기업이 3개,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서부터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을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수익률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연평균 13%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복리와 이제 단리를 보시면 차이를 알겠지만 이제 10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10년 복리, 13% 복리 해봐야 3.3배, 13% 단리 해봐야 2.3배. 그래서 20년부터 이제 차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50년에 가면은 13% 복리를 하면 450배. 와, 7.5배밖에 안 돼요, 단리는? 네. 단리는 이제 7.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VF 뱅가드 펀드가 이제 100배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한 것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S&P 500 투자 수익률이 17.9배예요.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한 거는 52.9배가 나타나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을 못 보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사실 이 배당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 배당을 펀드 수수료가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펀드 수수료가 비싸니까 배당 수익을 가져가서 재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한 게 저렴한 수수료의 인덱스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수수료 저렴한 ETF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 차이도 여기서 나타나요. 부동산 임대료 나오면 어떻게 임대료를 재투자하겠어요? 100만 원을 어떻게 재투자해? 근데 펀드나 주식은 100만 원을 바로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